오늘은 복습 영상 5강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영상 5강은요, 로마 제국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좀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로마 제국을 이제 살펴볼 때 맨 처음으로 볼 사람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다. 뭐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칭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곧 옥타비아누스를 지칭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라고 했죠. 근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제2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다가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물리치고요.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제일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겉으로는 공화정이에요. 여전히 사실상 모든 권력이 이 아우구스투스한테 모여있는 원수정이라는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부터를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로마의 대표자가 일종의 황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도, 이게 존칭이거든요. 이때 옥타비아누스에게 선사하고요. 군대 지휘권 등 뭐 이런 거를 부여합니다. 이때 사실 이런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가요,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주의 관리 및 통제권 이런 거 다 원로원한테 반납한다고 했었는데 되게 형식적이었던 거죠. 그걸 이미 원로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너 가지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굉장히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주, 그러니까 속주라고 하면 로마가 그 다른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 지역을 보통 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하고 내부적으로는 호민관, 이런 호민관은 평민들 대표하는 관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권한도 갖고요. 그 다음에 프린캡스, 자, 프린캡스는 원로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도 장악하고요, 호민관도 겸임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정수반, 집정관 있잖아요. 집정관도 역임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황제로서 군림했다는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서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건 일단 무엇보다 군사력을 손에 쥐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군 통솔권을요 독점을 하고요. 친위대를 조직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친위대를 조직해서 로마에 상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군인 상비군제를 시행했다는 게 중요하죠, 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항상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시기 아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이제 직업군인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 재정이 파탄 상태였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국고를 안정시키고 아예 그걸 빌미 삼아서 제국의 재정을 아예 장악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는요, 상설 행정식을 설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그 전에 로마 공화정은요, 어떤 국가의 일을 돌아가면서 맡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아예 특정한 업무를 특정한 사람이 계속 쭉 전문적으로 맡는 그런 식의 체제, 즉 관료제 발달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마에 여러 왕들이 이제 계속 황제로서 군림하면서 로마 제국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좀 혼란기를 겪긴 겪어요. 근데 나중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약 200년간의 평화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그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보시면 크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현제라고 하거든요. 자, 누구냐면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 5명의 황제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시기 또는 오현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거죠. 자, 이 시기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양자 상속제로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황위를 넘겨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그 네르바가 자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자기 왕위를 잇게 한 건데 그런 게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굉장히 현명한 황제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죽을 때쯤 가서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코모두스한테 황위를 넘겨줌으로써 이 양자 상속제의 전통을 깨버립니다. 근데 코모두스는 또 되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고 점점 이제 로마가 좀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로마 제국이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영토를 하드리아누스 시기부터는 방어하는 전략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 제국이 더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 로마 제국한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게 바로 3세기의 위기라고 하죠. 자, 외부적으로는 보시면요. 마침 북방에서 게르만족이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중동 지역에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양쪽에서 로마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부 이민족이나 저쪽에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황제가 죽는 경우도 생기고 사로잡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그게 여기 나오는 데키우스 황제가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샤프리스한테 포로 잡힌다는 얘기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자, 요런 경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군인들이 황제를 갈아치우는 황제가 금방 군인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막 이렇게 쫓겨나고 새로운 황제가 또 즉위하고 요런 되게 무질서한 시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횡령 사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황실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황실 재정이 악화된다면 당연히 세금 징수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왕제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질 나쁜 고액 화폐를 주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 시기 당백전을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그 화폐의 표면적인 가치는 엄청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 화폐를 만들 때 재료비는 예를 들면 뭐 1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 표면 가치가 1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발행하는 거죠. 황실 재정 입장에서는 그 뻥튀기한 돈으로 황실에 필요한 거 사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동시에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로마 제국의 성장에는 사실 노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국의 팽창이 멈추다 보니까 노예 노동력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라티푼디움보다는 콜로나투스라고 해서 중세시대에 가면 농노제거든요. 그걸로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금도 워낙 많이 이렇게 뜯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되게 신비주의적 세계에 탐닉하는 풍조,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기부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위기가 있다는 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고요. 두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1세인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우리가 이미 논술로 한번 다뤘죠.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런 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황제랑 두 명의 부황제를 이렇게 두고 제국을 사분할 통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넓은 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여기 보시면 황제가 서거했을 때 부황제가 자동 계승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대가 더 이상 황제 계승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국가를 안정화시키려고 했고요. 자, 그런 한편으로는 수도를 옮기죠. 니코메디아로 옮겨가지고 동방식의 전제주의를 도입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동방의 황제같이 강력한 왕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정에서 명실상부한 전제정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관료제도 더욱더 확대하고요. 군사력도 증강을 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미 논술 때 봤지만 뭐 최고 가격령 같은 거 실시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요. 좀 부족했지만 화폐 개혁도 어쨌든 조금 해서 물가 안정에 노력을 좀 합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시키는 데는 좀 실패를 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때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시민들이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원적법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점점 중세시대 농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인데 자, 이 사람 시기 가면요. 밀라노 측량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자, 그 직전인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는 엄청 탄압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리스도교는 나중에 보겠지만 황제 숭배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만 숭배하다 보니까 많은 로마 황제들이 탄압을 했는데 자, 콘스탄티누스 1세 시기 가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워낙 강화된 겁니다. 아무리 탄압해도 그게 엄청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쯤 가면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좀 인정해 주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해서 수도로 옮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오클레티아누스처럼 동방적인 전제군주제를 더욱더 확립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금화인 솔리두스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가 안정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테오도시우스 1세, 요 시기. 자, 요 시기에는요,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요. 자, 그리고 테오도시우스가 죽을 때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동서가 나뉘게 된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점차 보시면요. 북방에서 게르만족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근데 테오도시우스가 있었던 동로마 지역 이쪽은 동방식 전제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농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서로마 쪽은 귀족 중심의 사회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왕권이 약하고 귀족들의 힘이 세고 그런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르만족의 침입에 대처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 게르만족이 침입해 들어오면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게르만족한테 돈을 주거나 해가지고 회유해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는데 소로마 같은 경우는 그 귀족 중심의 아무래도 대토지 소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르만족이 쳐들어올 때 그 게르만족과 협상할 재정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보시면 뭐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하기도 하고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기도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가면 아무래도 여러분 군대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로마 후기에 가면요 게르만족을 등용하기도 하거든요 용병으로. 근데 끝내 결국 그래서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라는 인물이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키면서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어쨌든 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계속 이렇게 회유해서 돌려보냄으로써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약 1000년간 더 지속이 된다.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으로 계속 이름 바뀌어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복습 영상 5강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시작점인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해서 뭐 오현지 시기, 그 다음에 3세기 위기, 그 다음에 뭐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로마가 쪼개지고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쪼개졌는데 어떤 각각 지형적인 상황, 각 국가의 상황의 문제 때문에 결국 소로마는 멸망하고 동로마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사료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사료는 아니고요. 사료 2번은 우리 논술 봤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복습 영상 5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